3절 경찰의 임무와 위험 보겠습니다. 경찰의 임무와 위험. 가장 먼저 이 경찰의 임무가 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경찰의 임무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위험을 방지한다는 게 이제 경찰의 임무죠. 그래서 보면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나와서 공공의 안녕이 뭔지 그리고 질서 유지가 뭔지 보도록 할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적 이런 개념이고 질서 유지는 불문법이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사실 이걸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성문법 어떻게 돼? 최근에는 불문법을 계속 성문화시키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 이 범위는 점점 확대될 것이고 질서 유지의 개념 불문법적 개념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가장 먼저 공공의 안녕에 제3요소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제1요소 법질서, 또 공법질서 법질서, 일단 법질서, 그리고 제2요소 국가, 제3요소 개인, 이렇게 있는데, 제1요소 법질서 공법과 사법을 어기면 공공의 안녕이 깨진다. 주의, 법질서에는 모든 상문법 규정이 포함되다. 단순한 행정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2요소 국가의 기능이 침해당하면 공공의 안녕이 깨짐. 제3요소 개인. 그래서 가장 먼저 왜 법질서가 제 공공의 안녕 제1요소나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공법과 사법을 어기면, 법이라 하면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질서라는 단어 안에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질서가 공공의 안녕 제1요소이다. 법질서라면 공법, 사법 포함하는 개념이지, 공법은 국가, 사법은 개인이니까 이 공법이라는 법질서라는 국가 안에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네. 따라서 법질서가 공공의 안녕 제1요소이다. 경찰권 그 다음에 이제 쟁점 두 번째가 경찰권 발동이 원칙과 예외. 국가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인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안녕의 요소를 해친다면 예외적으로 공권력, 즉 경찰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원래 경찰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게 개인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안녕 요소를 해하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경찰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해, 하지만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해 경찰권이 발동되더라도 경찰은 잠정적인 조치에만 그치고 그 이제 유무죄의 판단, 여기는 이제 사법 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불문법인 질서유지를 볼게. 아까 축소라는 거 또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 편안한 삶을 위해 상식, 이치, 도리 같은 추상적인 개념, 또 이거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잖아. 따라서 이 공공 질서는 유동적, 상대적인 특징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공공질서, 즉 불문법을 가지고 경찰권을 발동시키려면 엄격한 합헌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헌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까지 공공질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위험방지를 볼 건데, 위험방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위험이 현실화 여부에 따른 구분, 그리고 위험의 인식, 또 위험의 판단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위험이 현실화 여부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위험이 현실화 되면 구체적 위험,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추상적 위험을 계속 추정적 위험으로 속이더라고. 추정적 위험은 모상 위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또 호술하기로 하고, 추상적 위험, 추정적 위험 다른 거니까 주의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용어를 볼 건데, 계속 위험 방지하면서 위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 그럼 위험이 뭐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말한다. 그럼 손해가 뭐지? 손해는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말한다. 이 둘을 계속 섞어서 내기 때문에 이 정의를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자. 위험은 손해가 나타날 그 가능성을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 위험은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말한다. 손해니까 뭐 감소하는 게 맞겠지?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임무를 그 기출 보면 경찰 25경이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험이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로 구분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임무 한번 읽어볼게.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 또 이걸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을 법상이 경찰기관인 보통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 그러니까 즉 다른 의미로 얘기해서 그 형식적 경찰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를 할 수 있다. 뭐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일단 공공질서, 아까 세 개의 그 포인트가 있었잖아. 유동적이고 상대적이서 시대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불문규범이고 또 사용 범위가 축소되겠죠. 이런 불문규범이니까
그 엄격한 합헌성을 더욱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 조건이 되는. 근데 여기서 일단 불가결적 전제 조건이 뭐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 성문규범 아니고 불문규범의 총체로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이 사용 가능한 분야는 축소되고 있다. 확대 아니죠. 축소되고 있다. 고 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또한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타용이 필요하다. 국가 통치를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의 개입 근거로 공공질서 개념을 활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얘기죠. 반대로 공공의 안녕은 성범규범 인정. 뭐 당연하죠. 위험과 손해의 정의 자주 바꿔 출제한다 했지. 위험, 손해의 가능성, 손해 보호법익이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된다. 24 승진에서 위험이란 보호법익이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틀렸죠? 이건 손해의 그 정의였죠. 그다음 위험의 구분. 아까 현실화 여부 그리고 인식에 따라 구분한다고 했고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추정적 위험 아니라고 했어. 그다음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추정적 위험이랑 같은 의미고 그다음 위험, 혐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뭐 22 승진 경찰 지문인데 보면 그 경찰 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위험 방지 행위 준비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맞죠? 예방하고 그 위험 방지 행위 준비 정도 있잖아. 예방하고 준비 이 정도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사건이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잖아.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추상적 위험이 예상되니까 사람을 좀 미리 대비시켜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 또는 예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 경찰권을 발동시키는 것이 되겠죠. 뭐 그래서 보면 이거 많이 중요하죠. 1번 보면 위험의 현실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구분한다. 계속하고 있고 이것도 중요한데 경찰인 위험이 구체적일 때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야. 하지만 추상적일지라도 필요해 보이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기출에서 많이 속였던 게 반드시 구체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데 그건 아니고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개입은 할 수 있어. 다만 구체적일 때 개입하는 게 원칙이고 추상적 위험에서 개입하는 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죠. 또한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도 경찰권 발동에 있어 사실적 관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예측이 필요하지 않다고 속이는데 이것도 아니죠. 추상적 위험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한 상태잖아. 그래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실적인 관점에서 좀 그 위험에 대한 예측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 인식 판단에 따라 위험을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은 쭉 보면 여기 있다. 위험이 경찰 개입이 근데 여기서 이제 24 경위 지문을 보면 위험은 경찰 개입이 전제 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경찰 책임자가 누군지는 불문한다. 경찰 책임자 포인트는 그 뒤에 4번에서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이 지문부터 보면 위험은 경찰 개입이 존재 요건. 이건 맞아. 위험이 경찰 개입이 존재 요건이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이게 틀렸죠. 그리고 구체적 위험 정의 있죠. 22 순경 지문이네 보면 구체적 위험은 쭉 보면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맞죠? 구체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온 거잖아. 따라서 가까운 장래, 그러니까 가까운 장래에 그 손해가 발생할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상황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경찰 책임자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3살 아이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 당연히 경찰은 3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아이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지? 3살짜리 아이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위험을 일으키면 그냥 경찰 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별도로 법적인 형사 책임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기출에서 경찰 책임자가 되려면 별도의 법적 형사 책임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죠. 24 경위 지문을 내가 직접 변형해 봤는데 보면 위험은 경찰 개입, 이것도 좀 오타가 났네. 경찰 개입이 전제 요건이므로 보호를 받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범죄 예방이나 위험 방지 행위를 준비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경찰 개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되는 경찰 책임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지는 불문한다. 맞는 질문이죠. 불문한다. 위험을 일으키면 그냥 경찰 책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이 사람이 형사 책임 능력이 있든 없든 불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외관적 위험. 이거 계속 그 외관적 위험과 오상 위험 많이 속이던데 보면 일단 두 개의 키워드. 외관적 위험, 적법한 개입이었고 또 그
위험이 너무 커져서 특별한 희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외관적 위험은 상황 판단을 했는데 이 상황 판단을 한 게 포인트야. 상황 판단을 일단 했잖아.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 위험을 했는데도 위험을 잘못 긍정한 거야. 판단했는데 위험을 못 본 거지. 따라서 이런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경찰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아닌 점 주의하고,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오상위험으로 속였는데 오상위험 아니고 외관적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오상위험. 또 다른 말로는 추정적 위험을 보도록 할게. 포인트가 이건 위법한 개입이었고 따라서 국가의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 실제로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로는 주의 의무 위반이니까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 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손실보상과 구분해서 체크하도록 하고, 좀 기출 지문을 보면 20승진, 위험에 대한 인식,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추상적 위험 아니고 추정적 위험이라고 받겠죠? 오상 위험이나 틀렸죠? 그 다음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적어도 오상 위험,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 위험이 아니고 또 이것도 추상적 위험이죠? 약간 추상적 위험, 오상 위험, 추정적 위험 이 세 개를 좀 바꿔서 출제하는 기조가 보이죠? 그 다음 7번 위험 혐의, 위험의 가능성이 예측 불확실한 경우 위험 혐의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확실한 게 아니고 단지 예측 또는 불확실한 거잖아. 따라서 그 조사 정도는 오케이. 그리고 이때 조사는 당연히 임의 조사가 원칙이겠죠. 그래서 보면 위험 혐의, 경찰의 의무에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위험이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이 존재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의 위험이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할 권한이 없다 하면 틀린 거야. 조사할 권한이 있어. 그리고 이때의 조사는 임의 조사를 말한다. 기출에서는 22순경 24승진이 나왔는데 위험 혐의, 그 위험의 존재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 조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위험 조사해도 됩니다. 그 다음 경찰 개입 청구권을 볼 건데 그 전에 재량권 0으로 수축하고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할게. 이것도 결국 그 반사적 이익하고 그때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을 예시를 들어본 건데 국가가 버스 정류장을 집 앞에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제 위치가 별로인 것 같아서 국가가 다른 데 옮겼어. 근데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없어진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국가에게 나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니까 그 버스 정류장 옮기지 마 라고 해도 이런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받아주지 않음. 그러니까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반사적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뭐 여기 적혀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가 같이 법적인 권리잖아. 이런 경우는 민이 원하면 국가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쭉 이어서 보면, 그러나 반사적 이익인 경우라도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꼭 해줘야 될 것 같은 경우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가 봐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를 경찰이 재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재량권 0으로의 수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개념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보면 국민이 국가에게 행정, 즉 개입해달라는 그 요구권인 경찰 개입 청구권은 반사적 이익 때문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김신도 사건 1968년, 그리고 독일은 띠또 판결 1960년 이런 판결을 계기로 해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란 국민의 생신제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때는 위험에 비례해서 경찰 재량이 내려가고 국민의 권리가 올라간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경찰이 재량이 내려가면 국민의 권리는 올라가네. 경찰의 재량과 국민의 재량은 국민의 권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만약에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겠죠. 체크하고 그 다음 즉 경찰의 재량이 줄어들고 있어. 경찰 개입이 의무화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권리가 된다. 다른 말로는 보호법이가 된다. 20일 경위 지문인데 오늘날 복지국 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이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하기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 0으로의 수축 이론과 관련이 있다. 맞는 지문이네. 그 다음에 10번 범죄 피해자를 위한 개입. 이건 내가 틀렸던 지문인데 24 경위 시험에 나왔던 그 지문 이거 보면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관이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경찰이 개입하는 그런 느낌이 피해자 보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듯.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 수사관 제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범죄 피해자를 하는 입법례 증가한다. 감소한다고 속였는데 틀린 지문 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사유재산적 가치와 무형의 권리,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뭐 기출에서는 좀 어떻게 속이냐면 뭐 23 경위 공채 지문인데
인간의 존엄, 자유, 명예, 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권리뿐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에 대한 위헌 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헌 방지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죠. 무형의 권리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12번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 이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그 조직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작용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맞아. 하지만 한국은 그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이유 때문에 작용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직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작용법이 아마 1953년, 오케이 맞네. 작용법인 경직법이 1953년에 만들어지고 지금은 국자법이지만 국자법 이전에 경찰법이라는 조직법이 있었는데 그게 1991년에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보면 우리 경찰의 임무 있잖아. 그 생신제 보호법 범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그 경직법에도 있고 그 국자법에도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작용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경직법에도 원래 조직법적 규정인 경찰의 임무 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면 조직법, 경찰의 임무의 뼈대를 깔아주는 거고 작용법은 이 조직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작용법이 생기는 거야. 즉 작용법은 핵심인데 이게 좀 중요한데 이 작용법은 조직법이 범위를 넘으면 안 돼. 즉 조직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조직법적 근거는 경찰권 발동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필요한 근거이므로 논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법적 근거가 추가로 필요한지만 알면 돼. 이에 따라 서비스는 비권력적 행위이니 구체적인 자격법적 근거까지는 필요 없고 명령 관계는 좀 더 인권 침해의 여지가 많잖아. 따라서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22년도 특공 지문이네. 비권력적 수단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조직법적 근거만 있어도 가능하다. 맞네요. 만약에 근데 이게 비권력적 수단이 아니고 권력적 수단이었다면 그 조직법적 근거로는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까지 추가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 이거 아는 거지만 짧게 보면 법률이 법규 창조력. 원칙은 조직법에서 작용법 순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이 원리에 따라서 법률이 법규 창조력은 조직법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법률 우위 원칙. 이걸 또 뭐에 우위에 있는 거야? 법이 행정작용, 즉 경찰작용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이야. 따라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유보 원칙. 법에 적혀 있는 거야. 가볍게 보고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 이거는 뭐 경찰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이거 그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인데 이걸 위험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쉬워. 그래서 보면 23 순경 기출이네. 경찰 개입이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 또 다른 말로는 행위 위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 상태 위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보면 행위 위험인지 상태 위험인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했다라면 경찰 책임자가 된다. 다른 말로는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된다. 행위 위험인지 상태 위험인지 상관없는 게 주요 포인트겠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인데 이건 이제 사실상 그 좀 외워야죠. 그 하우명 특인대 공통 수학 이러면서 외웠는데 결국 일단 여기서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의 그 비교를 보는데 이게 나중에도 나오지만 가장 먼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 하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침입적인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 하명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의무가 발생하는 거를 불이행해. 그때는 강제 집행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없고 존나 급박한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즉시 강제로 가는 거지. 따라서 이런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 집행과 그런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즉시 행동하는 즉시 강제는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명으로 인해 발생할 의무를 불이행하면 강제 집행으로 간다. 이러한 강제 집행은 존나 급박해서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 강제. 이걸 또 직접 관계라고 하는데 직접 관계는 강제 집행의 강제 집행의 그 종류 중 하나잖아. 따라서 좀 주의해서 봐야겠지. 좀 말이 좀 비슷하긴 해. 즉시 강제, 직접 강제. 근데 직접 강제는 그 대집행하고 뭐 이행 강제는 부과하고 뭐 이런 거 안 됐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런 거랑 구별하도록 하자. 그래서 19년도 경찰 지문 보면 경찰 강제에는 강제 집행과 경찰상 즉시 강제가 있는데 이거 계속 직접 강제로 속였어. 그러니까 즉시 강제랑 직접 강제 이거 주의하도록 해. 즉시 강제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하는 거고 또 이 즉시 강제 일병법이 또 경직법이라고 했었지. 여기까지 기억하자. 그래서 지문함을 읽어보면 경찰 관계에는 강제 집행과 경찰상 즉시 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 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즉시 강제, 직접 강제 아니야. 즉시 강제와 구별된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 행정행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이 표 정도는 숙지하도록 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경찰의 관할로 이어가 볼게.